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심규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 본업인 중개업에 너무 좀 바빠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찾아뵐 것을 좀 약속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분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피스텔 가격은 폭락하는데 수익률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 마곡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치는 유지하고 있되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 급매물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것이 가치가 하락하는 건가 혹은 급매물이 나오는 건가. 자, 급매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투자를 나한테 맞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투자의 역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좀 변천사를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조금만 뒤로 돌려서 우리가 2010년도에 보면은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좀 잘 못 받았고요. 전입신고도 안 됐고,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았죠. 뭐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대부분 지역에 이러한 오피스텔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 때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오피스텔도 제도권 안에 들여와서 원룸형 오피스텔, 즉 주택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임차인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들도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임대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제 그것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즉 이거를 임대를 주는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게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만이 대상이 아니었죠. 빌라라든가 아파트도 같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투자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빌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오피스텔 역시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또 재산세 감면,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도 비과세로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부터 마곡의 오피스텔이 준공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매입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것을 보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보유하시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요, 대부분 내가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정년이 됐고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한두 개 정도 사서 내가 월세를 받으면은 그냥 용돈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또 당시에는 굉장히 금리가 쌌었죠. 대출을 좀 일부 받고 이걸 사준 다음에 돈을 모아서 내가 그 대출을 갚으면은 올고지 그 월세가 내 이제 수입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와 오피스텔 두 채, 뭐 이런 컨셉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전세를 끼고 들어오신 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매매가나 전세가나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올라갔었죠. 그 당시에도. 예, 자,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더욱더 아주 뭐 좋은 혜택을 주면서 더욱더 이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입을 시켰습니다. 자, 2015년도에는 박근혜 정부였는데 2017년도에는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책을 이어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왔죠. 이거 정말 좋은 혜택이네, 괜찮네. 물론 오피스텔도 있었지만 아파트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후에 막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월세가 오피스텔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오피스텔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월세가 떨어지면 오피스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막 하루 만에 뭐 1억이 오르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오르다 보니까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규제와 강화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는 아예 주택임대 사업자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이제 만기가 되면은 강제로 없애버리는 그런 자동 말소까지 이제 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같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갑자기 같이 규제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짜리, 그러니까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는 아예 그냥 4년 되면은 말소를 시켜버렸고, 8년짜리도 그때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런 혜택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종부세까지 그냥 얹어나 보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도 아파트 가지고 있던 이런 기성세대의 이런 분들이 다 그냥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에서 어떻게 이거를 뭐 팔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걸 감당해야 됐고, 이게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다 겁나니까 다 팔아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팔아버리니까 이거를 누가 샀느냐? 그때 갭 투자자들이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 2억짜리 오피스텔 매물이 있으면은 전세는 1억 9천이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보통 취득세가 또 한 돈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만 있으면 오피스텔을 사서 나중에 조금만 올라도 뭐 좀 이익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한 채 산 분도 계시지만은 5채, 10채 사신 분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 됐냐, 2022년도에 빌라 전세 사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2020년 이후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빌라 같은 것들에 대한 이런 그 가격 상승,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전세 가격이 막 치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못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세입자들이 빌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빌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빌라는 잘 매매가 되지 않고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처음부터. 오피스텔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수요가 뭐 20, 30%였다고 하면은 빌라는 거의 90% 거의 육박을 했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시세라는 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가액, 그러니까 전세를 해주는 기준가액을 공시가액에서 뭐 140%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거를 뻥튀기 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 공시가액이 없으면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좀 감정평가를 좀 더 많이 받아서 하거나,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는 것 자체는 분양가에서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 빌라 업자들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는 뭐 2억인데 전세가는 2억 5천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쌓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2022년도에 터지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정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이제 윤석열 정부였죠. 이 당시에 허그 대출 한도를 축소해 버립니다. 100%에서 90%. 이제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 이게 100%에서 90%를 간다고 해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게 정말 웃긴 얘기였는데 아무튼 간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빌라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파트는 공시가 대비 뭐 50%,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직격탄을 맞은 건 사실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은 다음 세입자들 다 잘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한도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2억 하던 전세가 낮아지다 보니까 1억 8천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이 갭 투자 하신 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갑자기 내가 1,000만 원 주고 투자했는데 또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갭 투자 하신 분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뭐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뭐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팔다 보니까는 금매로 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조금씩 내려간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는 요게 우리 기준가액이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전세도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전세가가 하락하면은 이 투자자들의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또 금매로 팔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게 그냥 또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나머지 이 떨어진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이 되는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판 물건들 자체는 이제 다시 전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월세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월세가 이제 더 많아진 거죠. 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전문층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여기 마곡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한 80만 원, 뭐 90만 원까지도 육박을 하는데, 이렇게 월세를 많이 내다 보면은 본인들이 월급 뭐 300 뭐 이렇게 타가지고는 남는 게 없으니까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반 정도면 되거든요. 이자 내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세를 선호하는데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가속화되는, 더군다나 거기다가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 전세가가 그냥 하락만 하면 좋은데, 전세가가 하락한 만큼 그 부분이 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2억의 전세가 들어가면 나는 얼마만 이자를 내면 되는데, 또 거기다가 1억 8천 뭐 떨어져 봐야 또 월세를 내야 되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이 이렇지? 뭐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낮췄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낮춘 상황에서도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허구의 100%에서 90%로 대출 한도를 낮춘 거는 사실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마곡에는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반전세만 있을 뿐이죠. 그 낮아진 만큼의 월세를 받는 그러한 이제 그 반전세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두에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월세 부담도 높아지고 또 월세만 많이 생겨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현 정부 들어와서 또 어떤 정책이 발표됐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유예 연장을 불허한다라는 정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거기다 종부세 압박까지 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중과세를 맞을지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사실 잘 계산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나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아니면 나 이번에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낼 것 같다, 그래서 사모님 침착하시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사모님 지급을 하실 겁니까? 이제 팔 일이 없대요. 근데 팔 일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중과세는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종부세 자 계산을 해보니까 사모님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부담이 되십니까? 뭐 자기 그 정도만 나오면 상관없대요. 그러면 지금 안심하셔도 된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정말 집이 뭐 예를 들어 강남에 뭐 30억짜리 40억짜리 가지신 분이 이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 문제가 될 겁니다. 종부세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걸 팔 때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텐데, 본인이 거주주택을 팔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는 낼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집이 뭐 요즘에 여기가 뭐 14억에 팔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시가액이 얼마인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그분 저번에 오셨던 분 몇 분을 보니까 다 뭐 5억, 6억, 7억 뭐 이런 정도의 공시가액을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뭐 9억이 안 넘거나 9억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즉 뭐냐면은 12억에서 9억으로 떨어지는 효과는 있지만은 엄청나게 무슨 뭐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거를 정확하게 해보면은 그렇게 무리한 분이 많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는 괜찮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냥 겁나서 무조건 팔려고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매로 나오는 물건, 그런데 이분이 금매로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냥 괜히 겁먹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매물을 내가 상황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잡았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시기이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급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급한데 자기가 정말 이게 손해일지 안 손해일지는 사실상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큰일 났네, 빨리 팔아야 되겠네, 이런 분들이 상당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팔아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정말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하신 분, 그리고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이걸 사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모른다, 뭐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간단합니다. 그냥 큰 문제 없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산만 하면, 특히 요즘에는 이제 AI로 이제 많이 계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지금 뭐 자료 화면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AI로 만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AI로 분석하고 AI로 이런 자료 화면까지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그런 AI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판단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열심히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또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좀 풀리셨나요? 자,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전략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